네,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전두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죠. 특히 광주분들이면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곳 대전현충원이 공사를 시작했던 것은 1979년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79년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만드는 시작은 박정희 때 시작이 됐지만 완공은 전두환 때 됐겠죠. 이곳 현충원은 그래서 이제 85년에 완공이 되는데요. 83년도에 이 현충문이 먼저 세워집니다. 그 현충문이 세워질 때 지금의 현충문 현판과 다르게 다른 사람이 쓴 글씨를 탁본을 해서 현충문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누구의 글씨였겠어요? 네, 전두환의 글씨로 현충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시면 현충문 저 뒤에 현충탑이 있죠. 아래에 시비도 있습니다. 그 시비도 전두환의 글씨체로 써져 있었고요. 시비 뒷면에는 전두환 이름이 또 쓰여져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2000년대 들어오고 나서 많은 대전 시민들이 항의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드디어 이 현판이 바뀌게 됐거든요. 2020년에 바뀐 이 현판은 누구의 글씨체로 만들어졌을까요? 네. 문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안중근, 제 맞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했던 해가 1910년, 그리고 110년이 지난 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이곳에 모시지는 못했지만 그 글씨를 모시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해는 5.18이 있은 지 또 40년이 되는 그 해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현충문 현판을 지어왔고요. 그리고 1986년에 전두환 직접 이곳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때 방문했을 당시에 또 기념 식수를 합니다. 식수도 하필 또 금송으로 합니다. 금송은 네, 일본 왕실을 뜻하는 그런 나무죠. 금송을 식수를 합니다. 그 사실의 이후에 알게 된 사람들이 분노를 했지만 누가 많은 저주를 했는지 2010년에 이 금송이 이렇게 죽어버리고 죽어버렸는데 또 대체 식수를 합니다. 대체 식수를 해서 이제 그 부분도 현판이 바뀌면서 많은 항의가 했었는데 이 대체 식수 대전현충원 굉장히 크죠? 서울현충원 가보신 분은 서울현충원보다 훨씬 크다고 느끼실 거예요. 총 100만 평이고요.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찾아난 게 여기 김창룡 묘가 여기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매우 암살한 김창룡 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장군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배워나간 건 뭐냐면 장을 필두로 해서 다른 반인권 세력, 부대타 세력들이 붙여 있다는 걸 알고 그 이유는 국민민주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서 2000년부터 계속 국민민주법 개정 운동을 앞에 계시는 저 네. 파묘하라! 누가 국가 유공자인가? 이들을 파묘하라! 파묘하라! 당장 파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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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일 꼭대기 올라왔을 때 계급들이 어떤지 보셨나요? 어때요? 다들 대장이죠? 네, 이곳의 첫 안장은 8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창국이라는 사람이 1호거든요. 장군 일묘역의 1호인데 이 사람이 사망한 연도는 1996년이에요. 장군 일묘에서 가장 먼저 원래 현충원은 죽는 순서대로 안장이 되거든요. 왼쪽 위서부터 차례대로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장군 일묘에서 가장 먼저 사망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안장은 바로 한 칸 아래서 시작이 됩니다. 40호 모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일 꼭대기층, 아파트에서도 제일 꼭대기 펜트하우스는 비싸죠.
네, 대장 전용 묘역으로 장군 묘역 안에서도 또 차별이 있습니다. 대장 묘역으로 맨 꼭대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장창국이라는 데 사망을 합니다. 유학성은 네, 광주분들이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유학성 전두환 신군부가 12.12 군사 반란할 때도 반란 지도부로 전두환의 선배 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있었고, 그리고 5.18 당시에도 유학성은 책임이 있죠. 네, 유학성은 이후에 12.12와 5.18에 관련된 재판에서 재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2심까지만 유죄 선고받고. 네, 재판을 받았습니다. 처음. 그리고 구속도 돼요. 구속되는데 이후에 병고석으로 나오는 과정이 있죠. 유학성은 전두환 노태우 다음으로 형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8년, 그 다음 6년. 그런데 대법원 상고심이 1997년 4월 17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날짜가 4월 3일이에요. 네, 대법원 판결이 완료가 되기 전에 사망을 한 거죠. 그러면 공소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망인에 대한 재판을 할 수가 없죠. 공소권이 없어져서 공소권 없음으로 유학성은 유죄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요. 국민묘지법에 따르면 원래 반란 내란에 관련해서는 금고형을 이상 받으면 안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포스터에도 나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판 받은 사람들은 이 현충원에 안장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거든요. 근데 유학성은 때 잘 맞춰서 죽어서, 네, 때 잘 맞춰서 죽어서 이곳에 안장이 될 수 있었고요. 현충원에 보면 좀 때를 잘 맞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도 종종 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네, 좀 더 가시다 보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 안장되어 있는 꼴입니다. 아이고. 네, 계속 이동해 보면 네, 여기 김만청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때부터 등장도 안장이 되지 보셨나요? 네, 한병선이라는 인물은 사실 뭐 12.12 5.18가 상을 일으킨 거였죠. 겸사령관을 체포를 하고 그리고 동시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내는 그런 작전을 펼쳤던 게 바로 12.12였고요. 정승화 총장은 뭐 서울의 봄에서도 표현이 되듯 전두환의 쿠데타 성공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되고 정승화 참모총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육군 대장이었죠. 하지만 계급이 2등병으로 총 17계급 강등이 되어서 전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군인연금 이런 것도 받지 못했겠죠. 사실 이곳 장군묘역이기 때문에 장군 자격이 박탈되면 안장될 수가 없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안장되었던 이유는 네, 96년 재판 이후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고 그 재심에서 그 당시 군사 재판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네, 대장 복권이 되면서 이제 다시 이곳에 안장이 될 수 있었고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흥정 중장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본 바로는 네, 정교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의 원래 사령관이었죠. 사령관이었고 5월 21일에 보직해임을 명받고 이제 교체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제가 찾아본 기록에 따르면 윤흥정 중장 같은 경우는 광주에 겸군이 들어오고 겸군에 의한 발포가 시작되거나 그리고 민간에 대한 유혈 진압이 일어난 그 사실을 이제 윤흥정 중장이 시민 사회로부터 항의를 받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실 뭐 군복을 벗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다고 그렇게 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흥정은 그 이후에 광주에서 유혈 진압을 하지 말라고 하죠. 총기를 뺏기지 않되 유혈 진압은 하지 마라. 그 소극적인 진압을 하려고 하자 전두환 신군부는 윤흥정 정교사령관의 전투병과 교육사령관에 대한 교체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교체에서 바로 등장했던 인물이 아까 여러분들이 발을 못 대고 있던 소준열이라는 인물이 그 이후의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서준열이 등장하고 난 뒤에는 처참한 본격적 학살이 시작이 되죠. 사실 공수여단이 내려왔어도 그 공수여단에 대한 통제 권한은 정교사 사령관에게 있었거든요. 윤흥정 사령관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신군부 뜻대로 되지 않자 네, 정호영 특전사령관이 직접 내려와서 지휘를 했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정호영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살아있어요. 살아 있는데 과천에 미국 살아요, 가서 과천. 돌아오지 않고 있고, 뭐 죽을 때가 지난번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 장성 명단에 들어갔다가 또 항의를 받고 명단에서 빠지고 그런. 네, 사실 정교사 사령관, 전투병과 교육사령관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의 겸 책임자인 자리이지만 사실 더 이상 진급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정교사 사령관은 중장이 가는 자리이고 그 이상 중장으로 보통 전역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서준열 소장의 계급으로 정교사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게 되고요. 뭐 이 인물은 사실 거기 가면 그냥 그대로 계급도 못 올라가는 것인데 달갑진 않았겠죠. 하지만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목적이 달랐고 학사를 전전 신군부에 그런 강경 진압을 위해서 파견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교사 사령관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대장까지 나중에 합니다. 서준열은 이후에 5.18 당시 재판 그리고 뭐 조사 당시에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증언할 때 내가 왔을 때 이미 윤영정 사령관이 굉장히 학살을 하고 있었다. 네, 내가 왔을 때 이미 공수부대들이 학살을 하고 있었다. 내가 와서 그 학살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뭐 의혹은 가졌지만 증거는 없었죠. 하지만 이후에 아마 여러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영상이 발견돼서 5.18 기념제대에서 공개했었나요? 어디서 공개했는지 모르겠는데 공개된 영상이죠. 도청 진압 이후에 5월 27일 찍힌 영상이었나. 그 영상에 보면 많은 군 지휘관들이 등장을 하죠. 지휘관들이 등장하는데 그 안에서 소준열도 등장합니다. 소준열은 환하게 12.12가 사실 복잡했거든요.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등장인물도 굉장히 많고 해가지고 제가 서울의 봄이 나오기 전에는 또 뭐 제후공화국 이런 거 많이 봤던 사람들 잘 없고, 그리고 제후공 워낙 긴 이야기다 보니까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12.12를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좀 편합니다. 서울의 봄 보셨죠? 하면 이제 다들 서울의 봄 아시죠? 그거예요? 그 사건에 나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쉬운데 저 예전에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진짜 PPT로 한 5, 60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이들이 반란군이고 이들이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 설명을 복잡하게 했었는데 요즘 편해진 것 같아요. 장태환 장군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장태환 장군은 네, 영화를 안 본 사람도 알 거예요.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이태신 장군을 나왔던 정우성 배우가 연기했던, 사실 모습은 많이 다르셨습니다. 황정민 배우는 전두환과 굉장히 싱크로를 맞춰가지고 진짜 전두환 같다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죠. 근데 정우성 배우는 장태환 장관은 사뭇 다른 모습이긴 했는데 영화에서 임팩트는 뭐 높았던 것 같아요. 장태환 장군 항상 그 반란에 막고자 했을 때 그때 원래 반란군 수괴들이 모여있던 30경비단과 통화를 할 때 대사들이 항상 많이 이슈가 됐어요. 뭐 제후공화국에서는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아 내 탱크를 몰고 와서 니들 대가리 다 뭐 이렇게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서울의 봄에서는 이 얼빠진 새끼들아 하면서 이게 이제 뭐 반말하네 뭐 이런 나온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장태환 장군이 얘기했던 그건 녹취가 안 되었지만 이후에 장태환 장군이 다른 장군과 통화했던 그 녹취, 이건영 장군하고 통화했던 녹취에 이제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너희들한테 선전 포고되면 나 죽기로 결심한 놈이야 하면서 반란군 행위에 굉장히 강경하게 나섰던 그런 태도도 알 수 있고요. 사실 그 결국 장태환 장군은 그 반란을 막아내지 못했죠. 막아내지 못하고 사실 그 이후의 삶도 굉장히 비참했었는데요. 장태환 장군은 네, 서빙고 분실에서 45일간이었어요. 육군 종합학교 출신이어서 육군 종합학교 출신으로 처음으로 별을 달기도 했고, 그 다음에 1월 12일 송호군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실종이 되고 나중에 결국 주검의 상태로 발견이 되는데 뭐 이에 대해서도 많은 말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태환 장군도 이제 그냥 또 딸을 보니 딸 방에서 수면제가 가득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장 장군의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 장태현 장군도 그 이후로 계속 술만 드셨거든요. 윤웅기가 윤웅정 소장의 동생 아닌가요? 이 사람 영화나 드라마에서 항상 나오긴 나와요. 어떤 장면에 나오냐? 그 신사협정이라고 하죠. 12.12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주요 장면으로 꼽는 것이 신사협정으로 인해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있던 진압군들이 그런 반란군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장면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항상 나오는데요. 공수부대가 서울에서 만나면 서울 불바다 된다. 우리 서울로 안 보낼 테니 너네도 보내지 말라고 한 것이 신사협정이죠. 하지만 반란군은 그대로 137 공수를 서울로 진격을 시키고 육군 본부는 구공수를 되돌려 세우죠. 그때 구공수였던지 바로 이 인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 뭐 반란을 막고자 했는 적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좀 의문이 많이 가지긴 하는데요. 실제 뭐 그 당시 상황들을 보면 구공수에는 윤흥기 장군은 육사 출신이 아니라 갑종 출신의 장군으로 하나의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명령이 유일하게 통하던 사람이었죠.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명령과 그리고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의 요청으로 구공수를 서울로 출동을 시켰습니다. 서울로 출동을 해서 본인이 직접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공수가 서울로 사실 137보다 훨씬 먼저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구공수가 들어오면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속는 거다. 근데 뭐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결정적으로 돌아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특정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명의로 내려오는 명령서였어요. 부대 복귀하라는 명령. 정병주 사령관이 과연 그 명령서를 내렸을까요? 그런 인물 아니잖아요. 그거 누가 있냐? 네. 사실 그 지휘관 굉장히 높은 지도부를 했었던 전두환, 노태우, 뭐 이성, 조용대 저번에 특전사령관. 근데 이 사람 사단장이었는데 5적으로 꼽힐 정도. 이 사람은 12.12와 5.18 당시 24단 사단장이었습니다. 24단 잘 아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광주분들 오시면 진짜 물어보고 싶었는데 80년 이후에는 어쨌든 뭐 젊은이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게 되면 어떻게 24단으로 배정받고 가게 되면 휴가 나와서 고향으로 올 때 사단 마크를 떼고 올 정도였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입니다. 납득이 되실까요? 박준병은 어떤 인물이었죠? 12.12 당시에는 24단장으로 30경비단에 모여서 그 반란 지도부에 있었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한기수 후배로 하나의 12기, 육사 12기 하나의 대장이었습니다. 리더격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전두환이 12.12 일으킬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죠. 전두환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이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당시 정보가 모여있던 곳, 중앙정보부, 대통령 경호실, 그리고 보안사령부였죠. 근데 두 군데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었잖아요. 5.18로 기소했으면 무조건 유죄예요. 5.18로 기소했으면 전두환, 노태우 다음으로 형을 많이 받았을 인물입니다. 실형 살았을 인물이에요. 유학성 죽어서 그 형을 다 살지 않았지만 유학성보다 더 많은 형을 살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었죠. 근데 5.18로 기소가 안 된 거예요. 검찰이 기소를 안 했으니까 5.18로 12.12로만 기소를 한 거예요. 그거를 뭐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이번에 5.18 진상규명 조사의 종합보고서 나왔잖아요. 종합보고서가 나오고, 그리고 직권 조사보고서 17개 사건에 대해 조사했는데 17개 사건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게 발표 명령권자 아니에요. 발표 명령권자. 누가 발표 명령을 했는가.
그 진상규명이 불능되었죠. 결국 총 맞아 죽은 사람은 있는데 발표 능력 누가 있는지 모른다. 그 보고서에서 원래 제출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발표 능력을 구체적으로 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적어도 자위권 발동한 거는 발표 능력과 다를 바 없지 않나. 그 지휘부의 전체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서 그와 함께 달려 있었던 게 그 안에 박준병 얘기가 나와요. 박준병은 5.18로 기소되었더라면 분명히 유죄를 받았을 인물이다. 하지만 5.18로 기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유죄를 받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함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 진상규명 불능으로 되어서 그 부분은 아직도 해결이 못 되고 있습니다. 광주분들이 많이 모르세요. 박준병이 여기 있는지. 처벌 받은 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처벌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망월동 가면 거기보다 더 화려하잖아요. 이곳이 가해자가 이렇게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를 재작년에 광주에 처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모르시더라고요. 5.18 유공자분이신데 이거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모르실 줄 몰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전두환은 지금 어디 있죠? 집에 있어요. 집에. 전두환이 얼마 전에 원래 몇 달 집에서 나오려고 했죠. 집에서 나오려고 친구 따라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친구가 지금 어디 있어요? 파주에 있죠. 파주의 동화 경모공원. 실향민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충원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시설이고요. 그곳에 수백 기의 무덤이 안장될 수 있는 곳에 단독으로 안장돼 있어요. 박준경 파멸! 한 번만 더 찍을게요. 해봐. 박준경을 파멸하라! 선생님 아시죠? 저 사회자. 제가 갑자기 사회를? 네. 우리가 홍범도 장군 묘에서 본 경우도 많긴 한데요. 네. 들어오셔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면서 홍범도 장군 육사에서 흉상 문제가 터지면서 또 대전 현충원에도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홍범도 장군을 뵈러 오시고 그랬습니다. 알아요? 네, 튀어나와 있죠. 네 묘역이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이 쉬는 자리 쉬는 자리 뭐라고 하죠? 정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이까지 있었어요. 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적으로 따르자면 홍범도 장군은 한 평짜리에 그냥 모시는 게 맞았었거든요. 이런 대우를 본인을 화려하게 모시고 본인을 넓은 곳에 모시고 이런 퍼포먼스를 바랬을까? 제 생각에는 형님 그러니까 찍어주지 않게 형님만 찍어줄게. 아는 사람들이 정말 무식한 소리 하네 이렇게 얘기를